이번에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입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사례를 적었어요. 어. 간략하게 몇 가지 꼭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쓴 게 제가 제일 20년 입시에서 제일 인상 깊은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큰아들은 서울법대를 보내고 둘째를 연대 경영학과를 보낸 엄마예요. 근데 이 서울법대를 간 큰아들은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사시가 됐어요. 사법연수원으로 가고 지금 판사를 저기에서 가는 그런 코스로 가는. 제가 서울법대를 보낸 제자들이 한 50에서 60명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4학년 때 바로 갔던 첫 번째 제자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성이 발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에피소드에서 적었는데, 끝나고 나서 본인이 사시가 되고 난 다음에 학원으로 인사를 왔어요. 보통 이제 뭐 학교까지는 찾아가서 인사를 해도 학원까지 와서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하나 느꼈던 게 그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애 편에 선물을 보내셨어요. 1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이면 우리 뭐 이렇게 사교육이니까 받을 거 다 받고 했으니까 굳이 뭐 그런 거 표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돈 다 냈다. 우리 학원비 다 냈는데 뭐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이 잘 가르쳐 주냐고,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은 약간 그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떤 교육관이 어떤 건가 제가 계속 두 아이를 제가 다 맡아봤기 때문에 그 관찰을 해보니까 이 엄마는 애가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떤 포커스를 두기보다 애를 예의 바르고 감사를 표하는 아이로 키우는 중요하죠. 게 이 어머니의 교육 핵심 철학이었더라고요. 맞네, 맞네. 근데 그 부분을 딱 잡아주니까 그리고 공부는 자기가 할 만큼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굉장히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치동 엄마들은 정보력이 막 엄청 나가지고 뭐 수학학원은 어디를 알아보고 영어를 알아보고 방학 때마다 막 전략을 짜고 팀을 짜고 막 이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머니는 약간 직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구하기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우리 둘째 토플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토플 학원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지금 학원에 개설된 토플 학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알아보기는 좀 그런데 우리 토플 프로그램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믿을만하고 선생님들도 제가 뽑고 그래가지고 다른데 안 보내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럼 우리 애 여기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편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의 하는 거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편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를 보면서 아,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전투적이고 막 학원 선배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엄마들이 입시에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 부모의 10%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소위 말해서 알파맘이라고 하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애 교육에 올인하고 타이거맘으로 막 플랜 정확히 짜서 소위 말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어머니들의 대부분의 철학은 공부는 얘가 하는 거고 내가 해줘야 될 거는 얘가 편안한 마음 갖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어떤 근본이 튼튼하신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를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전 좀 이런 사례들을 알리고 싶었어요. 아, 좋네. 실제 제가 만나본 최상위권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가 안 알려지고 이분들이 책을 안 쓰는 게 물어보잖아요. 입시 성과가 나면 이제 어머니 애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뭐 학원은 어디 보내시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는 지가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애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한 거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책이 돼요? 이걸 갖고 어떻게 강연을 해? 너무 이게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유치원 때는 어디를 보냈고 사립초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서 그 커리큘럼의 뭐뭐가 좋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원은 어디를 선택했고 특목고를 보냈고 뭐 자사고를 보내서 어떤 뭐 경쟁을 해가지고 또 입시 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 애가 이게 불리한데 이 부분을 저기에서 뭐 강점을 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가지고 뭐 연고대를 보냈다 서울대를 보냈다 이런 엄마는 파란만장하고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커리큘럼 딱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빵빠레를 부니까
와, 나 저렇게 해야지 진짜 뭔가 서울대 가는구나.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왜곡된 분위기가 저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이제 20년 동안 만나본 최상위권 엄마들은 그렇게 조바심 내는 엄마들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오히려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 그래서 박혜란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이적 어머니. 아들 셋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 건축학과, 둘째 아들 이적시 이 사회학과, 막내 아들 MBC PD 된 인류학과. 근데 이 분이 쓴 첫 번째 책이 그거잖아요.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근데 이게 우리 많은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아니, 우리 애를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이게 뭔가 알기는 아는데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한껏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믿음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는 그게 이제 좀 세 번째 사례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말끝마다 착하고 예쁜 딸이라고 해줬어요라고 하는 그 사례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울대 보낸 제자 중에 제가 그 있을 때 이과반이 보통 저희 학원이 저희 입시 캐터고리에서 1등 학원이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입시 캐터고리에서.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과 2반 안에 들면은 연고대 이상 갔어요. 서울권 의대를 가고. 문과 1반 안에 들면 다시 이제 뭐 연고대 이상 가고 서울법대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때 제가 담임을 맡았을 때 이과가 4반까지 있었거든요. 이과 4반의 맨 끝에 반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서울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수학과를. 그 4반에서 서울대를 간 첫 번째 전무후무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첫째 언니도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는 딸 둘을 서울대를 다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중국으로 이제 이주하셔서 자영업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애만 진짜 보내고 부모님이 와서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에서 둘째 입시를 치르는 상황이었어요. 가정 형편도 좀 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좀 입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부를 때 우리 착하고 예쁜 딸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착하고 예쁜 딸 어디야? 우리 착하고 예쁜 딸 지금 엄마 지금 여기서 담임 선생님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끝나고 갈게. 뭐 먹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애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고, 더 신기한 거는 딸 애가 둘째 그 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도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고3 대부분 딸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게 무슨 착하고 이쁜 딸이야 내가 뭐가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핀잔을 주거나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그걸 그대로 듣고 있어. 근데 나중에 계속 그렇게 너는 할 수 있어 착하고 예쁜 딸이야 라고 하는 걸 주니까 이게 입시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서울대는 진짜 찔러본다고 하고 한번 넣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학생이 그 언어 부분은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근데 수학이 기초가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 수학교육과 언니가 보니까 지금 아이가 개념 이해는 좋은데 문제 푸는 역량이라든지 그 공부의 뎁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대학교 오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좀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잘 극복하면 될 수 있으니까 서울대 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서울대 넣으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그해 연도에 이 수학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언어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 여기서 반전을 쓴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약간 뭐 우주적인 막 그 기운이 느껴지면서 소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피그말리언 효과나 맞아요. 로젠탈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 아유 이놈의 새끼 네가 뭐 해봤자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된다 생각하고 잘 되는 놈, 될 놈이라고 바라보면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교육 실험에서도 반드시 입증이 된 건데 근데 막상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힘든 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가 그런 걸 안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냥 엉망으로 하는 걸 보였을 때 그래도 너는 잘 될 놈이야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믿음의 근거를 계속 그 언어적인 습관 그걸로 만든 거였더라고. 우리 착하고 예쁜 딸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도 너는 나한테 있어서는 착하고 예쁜 딸이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착하고 이쁜 딸의 정체성을 딱 갖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입시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족한 실력을 20% 멘탈로 꽉 채우면서 완전히 또 입시에서는 그 기회가 오면 그걸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너무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예,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